내 평생에 부처님 성지는 꼭 한번 가봐야지. 몇 살에, 몇 년 후에 가든, 뭐 5년 후에 가든, 10년 후에 가든 성지는 한번 꼭 가봐야지 하고 원을 꼭 세우세요. 룸비니에서 태어나셨고, 보드가에서 성불 하셨고, 그리고 바라나시 녹야원 사르나트에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리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죠. 그 중에 우리는 열반에 든 거, 열반에 드신 구시라 성에서 열반에 드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이라 발제라는 강이 있습니다. 강가에 쌍으로, 아이라 발제 강은 그렇게 많이 이제 중요하지 않고 많이 안 나오고요. 구시라가 중요하고, 쿠시나가라, 거기에서 사라나무 밑에서, 여기 보면 사라나무, 이게 번역이 쌍으로 선 사라나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쌍으로 선 사라나무. 네. 쌍으로 선 사라나무. 사라나무가 두 그루다라는 말이에요. 사라나무가 두 그루다라는 것을 쌍으로 선 사라나무. 참 번역을 시적으로 하셨는데. 번역을. 사라나무 두 그루를 말하는 겁니다. 쌍으로 있는 사라나무가 두 그루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열반에 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정근할 때 관음정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무, 보문시연,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는데 그 같지 않아서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장보살은 나무, 남방아주, 보문시 말고 남방아주, 대원번존, 지장보살.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석가모니불은 나무, 영산불멸, 학숙산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 영산불멸, 나무, 영산불멸, 영축산에서 멸하지 않았다. 상주불멸이라는 뜻입니다. 열반은 영산불멸, 학수쌍존, 시야본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학수쌍존이 참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워요. 도대체 학수쌍존이 무슨 뜻이지? 우리 이제 석가모니불 정구는 자주 하거든요. 절에서 스님들 법문 끝나고 나면 탁 나무, 영산불멸, 학수쌍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스님들도 잘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했어요. 여러분들 학수쌍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알고 있겠지.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여기 학수라는 것은 학이 나무에 가득하게 앉았다. 학이 나무에 가득하게 앉으면 나무가 무슨 색이죠? 하얀색이죠. 사라나무 꽃은 색깔이 하얗습니다. 벚꽃처럼 하얗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는 나무가 꽃이 피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꽃이 안 피어 있었대. 부처님이 열반에 드는 그 시점에 갑자기 꽃이 막 피더니 꽃비가 내리더라는 거죠. 신기하게. 어제까지는 꽃망울도 없었어요. 부처님 열반에 드는 그 순간에 꽃망울이부터 생기더니 꽃이 막 피어오르고 나중에는 꽃비까지 막 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허옇다. 이것이 학수다. 참 시적이죠. 참 이거 몰라요. 이게 설명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쌍존이라는 것은 나무가 두 그루다. 쌍수에서 그 존귀하신 우리 존귀하신 예하께서 존귀하신 우리 석가모니 그 세존께서 열반해 주셨다. 그래서 쌍수세존, 이 쌍세, 이게 쌍존, 이래가지고 쌍존입니다. 두 그룹 밑에서 부처님이 열반해 주셨다 해서 쌍존인 거예요. 학수 쌍존.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풀어서 보면 하나도 안 심오한데, 이렇게 그 문장을 이게 그 네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추측할 수가 없는,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죠? 이게 학수쌍존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교가 어려워요. 문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쌍으로 선 사라나무 사이에, 정말 웃겨. 쌍으로 선 사라나무. 쌍으로 선 사라나무에 계셨어요. 그때 세존께서는 큰 미국 80억 천 안에서 앞뒤로 둘러싼. 여기 보면 80억 천.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는 숫자를 8만 4천, 많다, 8만 4천, 10만 8천, 많다, 많은 걸 표현하는데요. 중국이든 숫자를 8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도 것을 넘어와서 약간 변형을 시켰나 하는 부분이 80억 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은 왜 8자를 좋아할까요? 이 이열산서 찌빠 하면 팔이 빠거든. 근데 이제 이 빠가 이제 필발자, 발전할 때 발자, 그게 빠거든요. 그래서 발전한다, 전진한다, 그게 같이 빠예요. 숫자로도 빠고 발전할 발자도 빠고. 그래서 팔을 좋아한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80억 천인이 앞뒤로 둘러싼 가운데서 2월 15일 마침내 열반에 드시라 하셨다. 자, 부처님 열반절. 부처님 출가일은 며칠? 부처님 출가일은 2월 8일. 부처님 성도일 12월 8일. 부처님 탄신일 4월 8일. 부처님 열반일 2월 15일. 불교대학에서 올라왔는데 불교대학 이거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어려워. 이건 안 어렵잖아. 이런 거 출가일, 성도일, 탄신일 이런 것들은 까먹어서 그런 거지. 배우긴 다 배웠어요. 그래서 2월 15일 마침내 열반에 드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불교라는 게 이제 절에 나와서 불교대학이나 다닐 때 이렇게 한 번씩 듣고 이걸 기억하고 그러려니까 자꾸 까먹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사실 멀리 있어, 집에서. 현실에서 멀리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와서 하기 때문에 불교가 생활이 되면 그냥 이제 저는 외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외울 텐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도 생활이 돼야 돼요. 팩트 체크도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진실을 모르면 사람이 혼돈하게 돼요. 혼돈. 우리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정말 어이없게 독일이 이제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통일됐는지, 그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면 정말 어이없거든요.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당시에 이제 소비에트가 점점 나빠지거든요. 상황이. 1979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중요한 일 있죠? 세계사에서 79년이 엄청 중요해. 이때가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호메이니가 등장하죠. 호메이니. 이슬람 전에는 팔레비 왕조였다고. 팔레비 왕조는 친미였다고. 친미. 그래서 이란이 옛날에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이 중동에서 제일 세련된 중동의 파리가 이슬람 테헤란이었다고. 그런데 그게 꼴보기 싫었는지 이란의 보수파, 특히 이슬람 근본 교도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호메이니가 등장해서 이슬람인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죠. 등장해서 그때부터 이란이 지금까지 이상하게 이제 미국하고 등을 지게 되는데, 등장하자마자 미국이 그럼 안 돼! 라면서 탄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오페크를 불러 모아서 야, 이거 미국한테 한번 먹이자.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잖아. 소비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자. 우리가 한번 미국 이겨보자. 해서 처음에는 이제 기름값을 막 올려요. 그래서 기름값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79년에. 막 올려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잖아. 근데 미국이 당시에 이때부터 셰일이, 너무 부럽잖아, 미국은. 셰일 오일이 이때부터 이제 막 시작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올려도 미국한테는 충격이 안 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죽어나서 부마 항쟁 일어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총 맞고 그런 것들도 경제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래 되니까 미국이 탄탄하게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셰일 오일 이 회사들을 싹을 잘라야겠다. 그럼 반대로 오일을 가격을 엄청 하락시키는 거죠. 가격을 뭐 엄청나게 기름값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죽으라는 미국은 안 죽고 기름값을 내리니까 소비에트가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원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브르즈네프 죽고 나서 후르시초프, 그 다음에 왜 스탈린,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르즈네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스탈린은 정말 철권 정치였잖아. 적군은 다 죽이고 막 학살한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잘 버텼어요. 후르시초프도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나름 브르즈네프까지는 그래도 그랬는데 브르즈네프 이렇게 하면서 80년대 초반까지 이 경제가 점점 폭망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에는 브레즈네프 죽고 무슨 폭풍가 이 사람 등장하고 나서는 제대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나락으로 가고 있을 때인데 요때 기름값이 폭락해 버리니까 소비에트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때 또 그 당시 지도자가 죽어. 그 이름이 내장가 그런데 그 사람 죽고 나서 등장한 게 우리가 아는 지도. 여기 지도 있잖아. 고르바초프가 등장해가지고 개방을 추진하죠. 개방 함부로 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개방 함부로 했다가 동부권의 나라들이 우리 소비에트 연방 탈퇴한다고 민주화하겠다고 여러 나라가 선언하면서 그때 동독, 서독, 동독에도 이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동독 정부가 기자회견을 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여행을 좀 자유화하면 되겠다.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때 세계 여러 나라 기자들이 동독에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중에 그 기자 중에 저 이탈리아 기자가 있어. 그 사람이 불어가 좀 그랬는지 아니 여행 자유화 언제 하나요? 라고 이렇게 떠듬떠듬 물어보니까 거기에 그 동독의 당국자가 그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이태리 기자가 슝 자기 본부에 전화해가지고 여행 자유화 지금 한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해서 쭉 했는데 그렇게 말이 안 나오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라고 그렇게 전화가 딱 간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이태리에서 제일 먼저 보도가 전격적으로 나갔어요. 완전 이제 특종이지. 특종 보도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서독에서 우리도 모르는 일인데? 우리도 모르는 일인데 얘들이 이태리에서 그런 기사가 나니까 그걸 보고는 진짜인 줄 알고 아침에 다른 드라마 같은 거 하는데 끊고 야, 여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서독에서도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동독 사람들은 당시에 서독의 뉴스나 텔레비를 보고 있었거든. 그걸 보고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대. 해가지고 집집마다 꽃갱이 들고 다 나와가지고 진짜 이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세상에. 베를린 장벽은 엉뚱하게 무너졌다. 우화 중에 그런 우화가 있잖아. 그 숲속에 어떤 우리 불교 우화 중에 그게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도토리가 퉁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토끼가 하늘이 무너졌다. 하늘이 무너졌다. 그래서 토끼가 막 도망가. 하늘이 무너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토끼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하면서 전부 다 모든 동물들이 다 심지어 사자까지도 다 가다가 사자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나중에 다 물어서 이렇게 하니까 토끼가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거 보고는 다들 어이없어가지고 봉 쪘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이 베를린 장벽이 이 기자 하나로, 이 기자는 노벨 평화상을 줘야 돼.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건 기자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조짐이 개혁 개방을 잘못하면서 이 동구권에서 여러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혼돈 중이었거든요. 카오스였어, 완전. 그런데 이런 혼돈 중에는 한마디 말에 의해서 완전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옆에서 한마디 말만 해도 이제 끽하고 죽거나 크게 화를 내거나 큰 사고를 쳐요, 보면. 이 마음은 항상 평정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뭐 경제적 이유든 뭐 여러 가지 이유든 골치 아픈 일들이 막 생겨서 마음이 혼돈스러워요.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우리가 본래 불성, 내가 부처라는 이런 것들이 잊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독 동독은 무너지게 됐는데 이 러시아도 무너지는 게, 소비에트도 무너지는 게 참 우습게 무너져. 그래서 서독 동독이 장벽이 탁 무너졌다 이러니까 이제 이 소비에트도 큰일 난 거지. 고르바초프도 이제 큰일 난 거야. 소비에트도. 고르바초프가 당시에 큰일 난 것도 모르고, 이게 1990년인가 그러거든요. 91년쯤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어디 가는 사이에, 휴가 간 사이에 여기 소비에트 공산당 주요 이제 주요 정치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야, 우리 소비에트 이러다 끝장나겠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했던 고르바초프 이놈 가둬야겠다 해가지고 가택 연금시키고 공산당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탱크를 몰고 모스크바를 쭉 출동을 해요. 그때 이제 러시아에, 소비에트하고 러시아랑 달라요. 소비에트는 연방이잖아요. 열 몇 개인가 20몇 개 국가의 연방이라고. 그 중에 러시아의 당시에 옐친이 대통령하고 있었을 때예요. 옐친이 이 탱크를 막아서 그런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유명한 연설을 해요. 저 공산당 타도하자. 이때 당시엔 공산당의 힘이 얼마나 없었으면 옐친 대통령이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공산당 타도하자. 이건 말도 안 돼. 이 쿠데타 잘못된 거다. 타도하자.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시민들이 모두 다 열광해서 그 붉은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쿠데타가 실패하게 돼. 그래서 쿠데타를 했던 이 공산당 간부들이 반절은 해외로 도피하고 반절은 권총 자살하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등극한 옐친은 이게 91년 12월 25일인가 그러거든요. 드디어 이제 소비에트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옐친의 연설로 그 탱크 위에서 연설 한마디로 완전히 소비에트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선거를 해서 옐친이 대통령이 돼요. 근데 이 옐친이 보면 개혁개방 정책을 연이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한 1년 만에 그냥 러시아가 완전 폭삭 망하게 돼요. 어떤 걸 하냐면, 예금을 동결해. 동결 이유가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 예금 가지고 정치하는 데 쓰겠다고. 강제로 동결을 해. 이게 독재국가랑 다를 게 뭐 있어. 개혁개방을 한다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업을 이제 민간기업으로 다 팔아넘기겠다. 해가지고 공기업을 다 이제 팔겠다고 여기에 쿠폰도 발행해서 국민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이게 뭔지 몰라. 주식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러시아 마피아가 이 공기업들을 전부 다 거의 다 접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가 이때 엄청 강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제가 폭망할 수밖에. 근데 이 옐친은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의 내부 정보, 당시에 북한이 남침했다는 정보
그게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남한에게 주고 또 83년에 그 보잉 707인가요? 이 비행기가 추락된 게 있어요. 러시아가 미사일 쏴가지고 그것도 그 정보를 우리나라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옐친이 또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싫어했어. 북한의 지원을 끊었어. 북한의 지원을 끊고 나니까 북한이 어떻게 됐어요? 이래서 고난의 행군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세상에. 90년대 중후반에 김정일 고난의 행군, 200만 명이 아사드 굶어 죽었다는 고난의 행군. 이 옐친이 북한에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북한이 고난에 다 굶어 죽게 생겨서 고난의 행군 막 이렇게 해서 북한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옐친은 그러면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끌어내려오게 돼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먹어서 죽게 되거든요, 나중에. 뉴욕에 가가지고 술 먹고, 빤스바람에 술 더 사겠다고 가기도 하고, 아이가 웃기지도 않아, 그래, 옐친이. 그 다음에 푸틴이 그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푸틴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푸틴이, 이 옐친이 푸틴을 부통령으로 임명을 하고, 옐친이 뭐 곧 있으면 하야하고 죽게 되는데, 푸틴이 본래 KGB 요원이었거든요. 80년대? KGB 요원이었다고. 머리가 엄청 전략가였어요. 그러다가 푸틴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방에 이제 이렇게 그 지방의 시장도 하다고 그러다가 마피아 조직들을 구워 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날 도와주기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하고는 푸틴이 등장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지. 그리고 나서는 마피아들을 모조리 다 작살을 냈다고 그러죠. 푸틴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모르지. 푸틴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전기는 다 사서 본대. 그리고 박정희가 하는 정책을 다 모방해서 다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랬대요. 제일 존경하는. 그래서 푸틴이 하는 정책하고 박정희가 한 정책하고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러시아랑 옐친도 친했지만 푸틴도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하고, 여전히 좋아요.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정부가 반러시아 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틴은 계속 기다려주겠다라고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런 이유가 다 있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소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소비에트도 이제 옐친의 그런 연설로 넘어지고, 또 베를린 장벽들도 그런 이제 가짜뉴스로 장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은 참 지혜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신통한 힘으로 큰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두루 퍼져서 유정천까지 이르렀습니다. 열반경의 특이한 부분은 자신의 신통한 힘으로 큰 소리를 내셨다, 부처님이. 소리를 크게 질렀다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다른 데서도. 근데 열반경에서는 소리를 크게 내셨다. 본인이 직접 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사람이 하고 죽기도 하거든요. 하고 딱 돌아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냥 스르륵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여기서는 큰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두루 퍼져서 유정천까지 이르렀는데요. 곳에 따라 여러 가지 음성으로 중생에게 널리 외치는 것이었다. 자, 오늘 열의 은공정변지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생을 안아주며 중생을 위하들 라울라처럼 평등하게 보고 중생을 위하여 귀의할 곳이 되어지며 세간의 집이 되어 온 대각 세존이 곧 열반에 들려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려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게 있거든 와서 다 물어라 라고 다 대답해 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웰 다잉, 죽음을 준비할 때 지금부터는 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잘 늙는다. 늙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순간도 여러분들이 원력을 세우는 게 좋아요. 나는 죽는 순간에 이렇게 할 거다. 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나 하나하나 다 눈 맞추고 나 잘 간다 하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차에 치여서 죽을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앉아서 죽을 거다. 좌탈인망. 앉아서 죽는 걸 좌탈인망이라고 하거든요. 앉아서 좌선한 상태에서 꼭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죽음을 예상하세요. 예상은 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아파트에 혼자 그냥 이제 외롭게 더 고독사 할 수도 있어, 고독사. 어떻게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스님들은 좌탈인망, 앉아서 죽거나 서서 이목구 하면서 이제 딱 명상에 딱 잠긴 상태에서 딱 죽는 게 꿈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관세음보살 꼴깍 그럴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인천에 용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인천 용화사에 정강 스님이 계셨어요. 정강 스님은 굉장히 유명한 선승으로 유명해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인가를 받으신 분인데요. 정강 스님께서는 법상에 자주 올라오셔서 설법을 매일매일 하세요. 송담 스님도 그 제자인데 그때 나는 이제 그 정강 스님 계실 때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지대방에서 스님들 얘기로 의하면 확실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정강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하시기 전에 나 몇 월 며칠 날 열반한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니까 멀쩡하시더래. 멀쩡하시더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는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다. 또 멀쩡하시더래. 그리고는 돌아가셨는데, 열반하실 때 늘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다 돌아온다. 나 돌아와서 다시 또 너희들을 만날 거다. 라고 그렇게 하시고 가셨대요. 그러셨나?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돌아오셨을까요? 그 송담 스님께서 그 정강 스님께서는 조실 스님, 우리 이제 절에서 제일 높으신 깨달으심을 얻으신 분이 조실 스님이에요. 아니면 총림에는 방장 스님이고 제일 큰 스님이죠. 그리고 이제 선방을 담당하는 스님이 선원장 스님. 이렇게 정강 스님이 조실로 계시고 선원장 스님으로 계시다가 정강 스님이 열반하셨어. 나 다시 돌아온다. 나 돌아올 거야. 하고는 가셨어요. 송담 스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계속.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벌써 50년을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시는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래가지고 성담 스님이 이제 승진하셔서 조실로 돼야 되거든요. 조실 안 하시고 계속 선원장 하시고 조실은 공석에 언제 올지 모르시는 정강 스님 언젠가 우리 스승님 오시겠지 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여전히 큰 스님은 선원장 스님으로 계속 계신대요. 어떻게 된 거지? 네,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그때 세종께서 이른 새벽녘에 입으로부터 가지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여기 참 열반경은 입에서 광명을 내셨다. 법화경이나 이런 데는 정수리 또는 여기 정수리 또는 미간이나 정수리에서 오색 광명, 많은 무량한 광명이 방광이 딱 펼쳐지는데 여기는 입에서 열반경에서는 입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다르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잘 챙기시고요. 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조 나눠야 되겠죠? 청소도 해야 되니까. 조를 어떤 식으로 나누나? 3개 조? 조 3개? 3개 만들면 되겠죠?
아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름 다 적고 나서 다음 주 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뭐 이렇게 지금 3월 달이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에 단합대 한번 하자고요? 우리 단합대 저기 가가지고 볼링장 가가지고 단합대 한번 해야지. 뭐 어떤 거 뭐 볼 게 있나요? 시타르타 부산 현대예술관에서 현대예술관에서 언제 하나요? 4월 5일 6일 4월 5일 6일 7일에 시달타 뮤지컬을 현대예술관에서 한다니까요. 근데 이건 화요일이 아닙니다. 네, 금토일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 우리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단합대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일어서서 회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공덕 수승행 무변 계회항 원치미 제유정 소광무량 방불찰 지방 삼세 일체물 문소보현 관자재 제존 보살 마살 마한야라미 성불하십시오.